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의정부 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또 도서관의 일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도 더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약간 살짝 이제 들어오면서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측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이게 준비해온 대로 하면 눈높이가 잘 안 맞겠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주제는 제가 작년 초에 냈던 책의 주제이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사 책을 내서 그 신간을 내버려두고 구간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결국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미 저하고 연식이 비슷해진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그 생각을 아직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살면서 괜히 태어났어,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엄마는 날 낳은 거야? 그런 거요. 나는 세상에 왜 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집에 오면 또 엄마가 스마트폰만 한다고 뭐라 그러고, 고달프잖아요, 인생이.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 사실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첫째, 인생에는 끝이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 또는 인간,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이 이 지구 행성에 나타난 게 아주 짧게 보는 분들은 15만 년 전으로 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70만 년 정도 얘기를 하고, 아주 길게 보는 분들은 한 400만 년,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인류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15만 년이든 70만 년이든 400만 년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았어요, 지구 행성에서.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죽었어요.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지 않았잖아요. 잠깐 얼굴 보여주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버리셨고, 지구 행성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그러니까 유한하다. 이게 첫 번째, 인생과 관련해서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고독해요. 이것도 그냥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죠.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도 시간차를 두고 태어납니다. 또 내가 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기쁨, 슬픔, 괴로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고통까지도 다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단독자로서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를 인식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삶은. 그리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 그것이 너무 커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와 교감이 안 될까?
그 나의 진심은 이런 것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 예,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되는 거는 되게 운이 좋은 거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우리 삶에는 끝이 있다. 둘째, 삶은 고독한 것이 기본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죠.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작문을 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작성한 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되게 그것들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실,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고독하다는 것,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헛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요.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다툴 여지가 없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절대 못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설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정을 해보죠.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난 영원히 살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 강연이 필요 없겠네. 좋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삶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가 작은 인생인데 시간이 무제한 삶의 시간이 있다면 그 토막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그만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저렇게 살면 되니까,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도 난 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 드신 분들은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름 남기는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답해보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답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름 남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큰 바위산 있는 데인데 가보면 뭐 막 새겨져 있죠. 그게 주로 사람 이름이거든요. 제가 개성 가서 박연폭포를 가봤더니 거기에도 사람 이름이 엄청 절벽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이름을 압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름이죠. 보이는 모든 큰 봉우리 위대한 전부 다 수령 김일성 주석 동지 장군과 그 식솔들의 이름들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이름을 남기는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돼요. 근데 정말 나쁜 일로도 오래 기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같다면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뭔가 좀 동일감을 느끼실 거고요. 다르다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근데 저 사람 말 중에 내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느끼시면 오늘 이 더운 날 여기 오신 그런 값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포괄적 질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답은 본성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잘 발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과 악마의 중간계에 있는 존재,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이성보다는 충동에 휩쓸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룬 위대한 어떤 일들 이런 것이 있는 그만큼의 무게로 인간이 저지른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죄악들이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추하고 불합리한 존재로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세계의 역사 자체가 정복과 전쟁, 학살로 가득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때로 종교, 신념,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 추구 이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어서 또는 단순히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인간 집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의 표현으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끔찍한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대한민국 보더라도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막으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또 시민들의 노력이 또 한편에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성이요. 이게 에고센트릭, 영어로는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이기적인 거예요. 셀피시하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타적 본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 혹은 악마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이타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 또는 성인군자와 비슷한 모습이 또한 나오는 그런 모순되고 이중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은 대체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주로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이일이고요. 이일. 그러니까 이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왜 사랑을 갈구하냐 하면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잘 교감하고 나와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위로를 받아요. 이 외로움, 이 고독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영역이 놀이예요. 놀이. 이제 큰 회사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예전에 제가 정치를 할 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놀려고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이야. 세상에 이래. 나라가 큰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물어보래요. 평생 일만 하고 사는 거하고 평생 놀고 사는 거하고 어느 거 하실래요? 그분은 일만 하고 사는 거. 저는 놀고 사는 걸로 어떻게 할래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장님은 그 회사가 회장님 거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대부분 다 회장님 거 되니까 이게 그런 거죠. 왜 일합니까? 놀려고 일하는 거죠. 저는 놀려고 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외국 갈 때였는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유시민의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놀이 또 본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고요. 고등동물에게선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고양이, 개, 다 이 세 가지는 일, 놀이, 사랑은 자기중심적 활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본성이요.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이 본성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인간 사회는 문명이란 게 없어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상태가
예전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이게 순자, 또 이제 춘추전국 시대 같은 순자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법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가지를 쳐내고 통제를 하고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질서를 깨는 자를 엄벌에 처하고 뽐보기를 보여주고 공포감에 떨게 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원래 선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본능을 닦아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본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본성을 잊어버려서 악한 걸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맹자 같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 활동 가운데 한 영역만큼은 이것과 반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저는 연대라고 표현하는 활동인데요. 이 연대라는 활동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본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슬픔, 아픔, 상실 이런 것을 같이 느끼면서 나하고 아무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거든요. solidarity. 이와 같은 연대 활동이라는 것이 본능이나 혹은 본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문명이 만들어낸 걸로 도덕이, 교육이 또는 문명으로 사람들에게 교화하고 가르쳐서 이런 것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뇌과학자들 또는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강제의 산물이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이 인간에 준 본성 가운데 하나래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흔히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잘못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발현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본성, 자기중심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그래요. 뇌. 한때는 계산은 두뇌로 하고 느끼는 것은 심장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인문학이 휴머니티거든요. 라틴어로 하면 후마니타스. 그거는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인문학이라는 것은 곧 인간에 관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려면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 이런 것들을 모두 조율하는 기관이 뇌라는 것. 그리고 이 두뇌를 해부학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MRI, PET와 같은 첨단 진단 장비로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뇌가 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도 다 뇌가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심장은 아무것도 안 느껴요. 심장은 그냥 뛰기만 해요. 그냥 만들어졌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어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으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뛰어요.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제가 지금 본성이라고 말한 자기중심성과 이타성, 이 모두가 다 우리 뇌에 있는 것이고요. 자기중심성은 대개 뇌의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3층 집으로, 2층 집으로 치면 지하실과 1층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타성을 만들어내는 부위는 이제 뇌의 껍데기,
이제 대뇌피질이라고 말하는 우리 뇌의 2층 거기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울신경세포, 과학자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거울신경세포라고 미러뉴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신경세포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긴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획득한 생물학적 재능,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거울신경세포의 작동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냐? 이 거울신경세포가 왜 그런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 속에 생존 못해요. 인간은 빨리 다질지도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눈도 좀 나쁜 편이고 귀도 적당한 주파수의 음파만 들을 수 있고요. 몸에 털도 없죠. 가죽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주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각종의 감정을 느끼고 동시에 분노요. 저 아이는 너무 어려서 분노를 못 느낄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대상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여하튼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안타까움. 이런 감정을 여러분 안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느끼시면 오늘 강의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느껴요. 많든 적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프리카에 한 달에 15불, 10불 이렇게 돈을 보내잖아요. 자매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유니세프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오면 머리맡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매 결혼. 그냥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요. 다 귀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문명을 만든 것은 이렇게 느낄 줄 아는 감정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협동행위, 모든 이타적인 행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활동들이 모두가 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교감의 능력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타적 본성이 더 훌륭하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 배우려고 그러지만 힘들어요. 왜냐?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은 이성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욕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것은 큰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를 괴로워하게 되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그건 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러러보고 우리가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배를 항해하듯이 그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러러보면서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파도 위에 몸을 맡기고 있잖아요. 나를 구해야 돼요, 또한.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자기중심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할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본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의 차이에도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을 좀 더 다른 비율로 또는 다른 색깔로 배합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 배합 비율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측면도 또한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타성이 높아질수록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씩 높여나가면 돼요. 특히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 아름다움 이런 것을 지향하지만 온전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의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지 어떤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또는 완전한 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음에 좌절하지 말자고요.
화는 좀 나지만 너무 화내지는 말자고요. 우린 원래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인간은요, 진짜 완전히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의 세상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해를 해요. 장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 장자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고 자편이 있는데 아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써진 내편만 장자의 작품이고 뒤에 이제 외편과 속편은 전부 다 자편은 전부 다 장자의 후배들이 이제 유학자들을 골려먹을 목적으로 지어낸 얘기들이다. 그런 해석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자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전부 유학자들을 골려먹는 얘기들이에요. 대부분이.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을 비웃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거기 보면 누가 물어봐요. 장자한테. 선생님 이렇게 큰 돌을 깨우치셨는데 왜 돌을 안 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장자가 이 친구야 도는 혼자서 깨닫고 마는 것이지 펴는 것이 아니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도로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죠. 그랬더니 큰 돌을 펴면 큰 도적이 생기고 작은 돌을 펴면 작은 도적이 생기네. 따라서 도적질을 만들지 않으려면 도는 안 펴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한글로 나와요. 그때 큰 돌을 폈다는 것은 그 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맹자의 도를 가지고 2000년 동안 고대 왕조가 그걸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민중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그 훌륭한 성인들이 그렇게 큰 도를 폈는데 우리는 그 도를 올바르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도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 도를 가지고 죄를 짓고 그 도를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도를 이용해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 점에서 장자의 말이 반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보건부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제 하여튼 동남아에서 AI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신종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홍콩하고. 그리고 이제 AI가 창궐 하면서 2005년, 2006년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사람이 엄청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200만 명분을 비축했는데 1000만 명분을 사라. 그래갖고 제가 장관할 때 난 못 사겠다. 그렇게 이제 왜냐면 사놓으면 5년에 보정기간이 5년이라 5년에 200만 개씩 없어져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한 개 5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1인분에. 그러니까 돈이 몇백억이 해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인가가 나와가지고 막 비축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부시가 막 나서고 이래 좀 수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약사, 타미플루 제약사가 미국 공화당에 정치 자금을 엄청 제일 많이 낸 기업이거든요. 이게 뭔가 냄새가 나. 그래갖고 막 조사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저는 안 샀어요. 진짜 번지면 그냥 제조하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지 뭐. 아니 급한국에 지금 국제법 따지게 생겼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음모론에 빠져서 종북 좌파들이 타미플루도 안 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판명이 됐냐? 그 신종 바이러스라고 일컬어졌던 그 AI는 신종이 아니었죠. 그건 1968년가의 홍콩 독감 바이러스하고 거의 같아요. 1917년, 16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하고 똑같아요. 거의. 제가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게 40살이 넘은 사람 그 당시에 항체 보유율이 높아요. 40이 안 된 사람은 항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장관님 이게 사실 신종이 아니고 1960년대 홍콩 독감하고 비슷한 걸지도 몰라요. 그때 독감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이미 이 AI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종이 아니고 변종이잖아요. 그냥 구종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난 궁금해서 물어봐서 사스 때문에 그 난리가 중국은 나고 보건부 장관이 잘리고 그 경제장관 하던 아주 실세가 보건부로 와가지고 가오 장관이라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 분인데 제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스 환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장관님 공식적 답변은 우리가 방역을 워낙 잘해서 막았다. 이게 공식 답변이고요. 실제 답변은 뭔데? 그냥 감염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발병이 안 됐을 겁니다. 감염이 된데 왜 발병이 안 돼요? 우리가 독종이거든요. 왜 우리가 독종이에요? 그랬더니 장관님 저기 최초의 현생 인류가 태어난 곳이 중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 그 당시에 사하라 사막 있는 그 어디에서 이제 이브가 처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로 목에만 추적 가능하잖아요. 북에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목에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적 제도를 하려면, 호주 제도를 하려면 목에로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맞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북에로 하다가 그걸 없앴죠. 꼭 하고 싶으면 목에로 하면 돼요. 추적해본 결과 결국 그 당시에 수십만 년 전에는 지형도 지금하고 좀 달라서 중앙아프리카 근처에서 발생한 이제 생긴 인간이 이 서식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다 건너서 맨 동쪽 끝까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수십만 년에 걸쳐서 혹은 수만 년에 걸쳐서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균 바이러스와 다 접촉해 봤을 거다. 그래서 DNA가 독종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해도 이렇게 독하게 하고요. 사회주의를 해도 북한처럼 독하게 해요. 중국에서 성리학이 맛이 벌써 끝났는데도 우리는 성리학을 쥐고 있었고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서양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진짜 독해요, 모든 게. 그래서 이 독종 DNA가 결국은 선사시대 이래, 이 생물학적으로 비축된 어떤 거다, 이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질병관리본부장님이 하셨던데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독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 보면 빛나는 것은 되게 빛나고요. 추악한 거는 엄청나게 추악해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금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자발적 성금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모금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게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IMF 때. 그리고 이제 침략기에는 국채보상운동도 했습니다. 대단한 독종들이에요, 우리가. 되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 걸어서 국회로 오게 만드는 정부나 정치권이 또 있잖아요. 이건 정말 추악하다는 표현 이전에 너무 한심하고 무능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런 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물들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것과 절대 더불어 살 수 없다면 죽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전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은 절대 안 올 거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한 인간이 만드는 모든 질서, 제도, 문화, 정치, 이 모든 것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각자 알아서 사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 노력, 훈련, 이런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도 사라지고 일 속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진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라도 나를 이해하고 나와 교감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막 쓰릴 것 같은, 또는 내가 없어질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막 쓰릴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돼요. 2-3명만 있어도 돼요. 세상은 살만해요. 많지 않아도 돼요. 놀이, 소위 이른바 재충전하고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적어도 그것을 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모가의 경지에 들어가서 정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이가 있어야 돼요. 1-2개라도. 그거 알아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데 표현을 안 하면 찜찜해요. ARS 돌려야 되는데, 기부금 성금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자원봉사 어디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왠지 게을러지고 싶고 뭐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면 좀 찜찜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찜찜함이 되도록 덜 남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연대 활동. 이 헌혈은 사실 근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조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피를 나눠주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제가 책에 그렇게 썼더니 이 과학에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흡혈박쥐가 피를 나눈다고.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걸 잘못 썼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이지. 흡혈박쥐는 이틀만 굶으면 죽어요. 신진대사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밤에 나가가지고 막 시큼 빨아먹고 온 놈하고 굶고 온 놈하고 자기들끼리 금방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큼 먹고 온 놈이 굶고 온 놈한테 개워서 피를 준대요. 개워서.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개워서 줘야 지가 굶고 왔을 때도 남이 준대요. 자기들끼리 알아본대요. 잘 안 주는 놈은 잘 못 봤는데요. 근데 흡혈박쥐는 피를 나누지만 자기 피가 아니잖아요. 남의 피지. 그거는 먹이를 나누는 거지 자기 피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누는 거는 자기의 피예요. 우리는 지금 전혈은 자급자족해요. 이게 대단한 문화적 성취거든요. 혈액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소설가 허삼관 매혈기라고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매혈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런 대목들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왜 하필 여름 휴가 가기 전일까? 휴가 전 헌혈하기 운동 캠페인이었어요. 그 사진이. 1월하고 7월은 혈액 부족 기간이에요. 그 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 재고가 5일 이하로 내려가면 알람이 울리는데요. 3일치 이하로 내려가면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그게 1월하고 1월 혹한기, 7월 휴가철, 이때가 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해결해요. 어떻게? 피를 찾아서 가죠. 그 전까지는 오는 피를 받았는데 급해지면 피를 찾아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학교,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 대기업, 여기를 가요. 아까 그 본 사진은 대기업 사진입니다. 거기서 젊은 피를 뽑아다가 위기를 넘기곤 하죠. 헌혈하실 거면 1월하고 7월에 하십시오. 여자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헌혈이 불가능해요. 헤모글로빈 농도라든가 등등 영양 상태가 부실해가지고요. 다이어트를 너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인문학 교실에 나오시고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 아저씨가 나중에 그 논술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요새 무료 논술 특강을 재능기부로 다니는 중이에요. 서울에서 아주 먼데, 의정부는 너무 가까워서 안 와요. 되게 먼 데를 가는데 계속 먼 데 다니다 보면 가까운 데도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은 그 내용이 아직은 좀 충분치 않아서 그냥 저희 팬클럽 회원들만 볼 수 있게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조금 더 내용이 갖춰져서 제대로 자신감이 붙으면 30분짜리 10강 정도로 만들어서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야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기 싫죠. 놀고 싶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면 그 공부가 덜 고통스럽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미가 있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제 강연은 마치고요. 잠깐 질의응답 시간 잠깐만 가지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뭐 제 책 들고 오셔서 사인해 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사인해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 잘 들립니다. 유장관님 그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책도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책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도전 드라마 작가인데 그 독일의 이제 그 통일 과정 또 이제 중국의 통일 과정, 베트남의 통일 과정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또 우리 이전 알기에 내용은 수사하고 민주주의 개혁한가요? 뭐 아니면 제가 이제 분열된 거, 요즘 이제 일본 막 군비 확장해가지고 삼방, 중국도 이제 그래서 남남 발전을 이제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고 남북 발전을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제일 좋아할 텐데 그렇게 좀 독일처럼 북한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하나 드라마 대학. 아, 예.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영남주, 호남주, 중국어주, 그래서 이제 연방민주공화국으로 가다가 개방돼서 북한까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뭐가 되면은 사회주로 해서 하나 이제 통일국가로 가는 게 좋고. 예. 아, 예. 예. 아는 작가분을 통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본다면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대한민국을 연방제국가로 미리 개편해 놓는 거가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일이 연방국가였거든요. 이제 원래 서독이 9개 주, 나중에 동독에서 6개 주가 들어와서 15개 주로 통합이 됐는데요. 연방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같은 제도로 씌우는데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은 것은요, 우리 청년들 잘 보십시오. 저 어르신이 전 세계를 무대로 보시잖아요. 시야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볼 때 그 시야가 시간적으로 조선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개화기,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또 통일과 관련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베트남, 독일까지 이렇게 전 지구 차원을 무대로 생각을 하셔요. 이제 지금 어르신 질문이. 저는 우리 지식인 사회에 제일 필요한 태도가 이런 태도, 이런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단국가, 조선 500년, 조선왕조 500년 지나고 일제강점기 40년 거치고 분단된 채 북쪽은 철조망으로 잘려있고 동서남 3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지금 70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단국가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인식의 지평이 이 작은 섬나라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속국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현명한 외교 전략이라고 말하는 조공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왕조가 3번 교체되는 동안 여기는 그냥 버텼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하튼 그렇게 나름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를 해온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중기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기이론론, 이기이원론, 무슨 기대성 논쟁 이런 거 여러분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 논쟁의 성격이 우주의 질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반도국가지만 지식인들의 고민하는 문제가 인류 보편의 문제, 우주의 질서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던 민족인데, 요 근자에 들어서는 모든 지식층의 관심이 아주 작은 국내 문제로 전부 들어와 버리고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의외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렇게 되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놓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수백 년 전까지 살피면서 우리 문제를 생각하시는 저런 시각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명 깊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그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로 좀. 여기 앞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의를 들려주셔서 내려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정치 활동하실 때부터 20대부터나 젊은 시대부터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작가님과 항상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상황을 많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으로서 해주시고 싶은 충분한 조언을 주시다는 조언을 주시는 아, 예. 철학 전문하세요? 예. 철학이 학문의 왕이죠. 예, 철학, 이제, 이 학문 공부의 깊이가 부족하면 철학이 학문의 왕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철학가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저처럼 좀 더 긴 세월을 이렇게 세상에 살아보고,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더 많이 공부하다 보면, 역시 과학의 왕은 수학이고, 철학의 왕은 이 인문학의 왕은 철학이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수학하고 철학은 굉장히 많이 통해요. 제일 높은 곳에서. 그 양날개 같은 그런 학문이고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철학의 임무이기 때문에, 요새 뭐 돈이 안 된다, 뭐 밥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기운 잃지 말고, 예, 우리가 왕의 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해나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던 기억납니다. 예. 의정부역 광장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 예, 저는 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예. 그 네 글자가 아직도 기억이 많았거든요. 20대 때도 제가 이제 30대 막 좋아하는데, 대형 활동을 하시고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젊은 친구다 보니까 젊은 친구 투표율이 좀 가장 이 자리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알고 예. 이제 투표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치할 때 같으면,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20대가 세상에 대처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언가 뭘 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된다. 이런 거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등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20대들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20대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20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투표하지 않는 2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확인되긴 하지만 그건 불확실한 것이고, 그러면 20대들이 실제 투표하기 전까지는 20대 유권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 뜻을 몰라주는 인간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언젠가 왕창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20대들은 또 이 삶의 유동성이 높잖아요. 30대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보통, 뭐 안 그런 1인 가구도 있지만 보통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활동 반경도 좀 좁아지고 자유도 제약당하고 삶의 안정성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생기고 등등 해서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지금 60대 이상 된 어른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를 이만큼 만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 안 알아주잖아요. 잘 안 알아주니까
자기의 존재 확인을 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나 스스로라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투표를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가면 유권자 명부에 내 이름이 있고요. 우리 집으로 투표 통지서하고 선거 공보가 와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그 공보를 통해서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유권자 명부에 그러고 가서 이걸 찍고 결과를 보는 이 전체 과정이 자기 자신의 사회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연인에게서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무슨 시험 공부하는 걸로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무슨 동아리에서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투표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20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청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저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왜 해줘요? 투표 안 하는데? 투표를 해야 뭘 해주죠. 예, 저는 그러고 보고, 정말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그런 문제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0대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 와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나의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깊어질수록 참여도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초록색 티셔츠 입으신 분, 예, 가운데 마이크 그쪽으로 좀 주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연두색. 아, 예. 연두색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얘기를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정치다방을 듣다가 좀 여러 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멘탈이 참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소환되신 분이 얘기한다고 할 때도 세월호를 대하시는 그분들에 대해 자세를 이야기하실 때도 그런 분들의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의 갭이 어느 정도이신지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메말라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감하는 것도 머리로 이해만 하게 되지 감정으로는 잘 교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소통을 할 때는 메시지로 이제 교류도 하고요.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죠. 말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반면에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감정적 교류를 하기도 해요. 그 두 개가 뒤섞이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의 교류요. 논리는 얼마든지 되받아치고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은 공감이거든요. 느낌. 어떤 공통된 느낌에 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소통의 최종 종착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긴 했지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엄청 화가 나면 화를 막 터뜨렸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보통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냥 국회의원 중에는 저런 놈도 필요하지 이렇게 갈 텐데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대통령 왼팔이니 오른팔이니 이런 식으로 시작을 요란스럽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새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 그 전에는 사무총장이었나요? 하여튼 당의 주요 당직자죠, 그죠? 그분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위였고
지금은 또 모모한 재벌 그룹의 사위여요. 참 쟤도 좋아.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되게 밉더라고요. 왜 밉냐 하면 말을 해도 저렇게 그러면서 과거 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울수록 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이게 대통령하고 가깝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 그걸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지역구도를 깰 것인가, 어떻게 양강구도를 깰 것인가, 뭐 어떻게 정당 혁신을 할 것인가, 순 이런 데 관심이 가 있어서 주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호가 안 맞은 거예요. 저는 이제 다수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출 생각이 없었고, 그 유권자들은 또 저를 이해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닌 분들이고, 그분들은 주권자니까 그냥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서로 안 맞으면서 제가 정치에서 성공을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요즘 많이 해요. 혹시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거 안 보겠지만 혹시 보면 혹시 안 아시는 분 있으면 충고 좀 해주세요. 꼭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기분을 좀 헤아리라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보고 형님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하는 사이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되게 인기가 올라갈 텐데 왜 저렇게 맨날 야당 욕하고 이러는 데만 힘을 쓸까?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노선은 정반대지만 그런 소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냉정할 때는 냉정한데 또 되게 저보다 센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는 또 들이받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장관을 할 때는 복지부의 직원들한테 1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음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제 밑이기 때문에. 저보다 약한 사람하고는 절대 안 싸워요. 제가 주로 싸운 대상은 제일 센 정당인 이제 새누리당, 그 다음에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당에서도 당의 주류, 뭐 당 지도부,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은 저를 약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제가 약자고 그분들이 강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판단도 꼭 옳은 건 아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또 사실 좀 그렇기도 했고, 그런 면이 있었죠. 이제 지금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늘 그래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감정이 일어요. 논리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뭘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이거부터 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규칙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근데 지금 올라오는 계단에 우측 통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측 통행은 규칙이에요. 근데 좌측 통행했다고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좌측 통행할 수도 있지. 그런 거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것도 규칙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엄청 괴로울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규칙들이나 많은 관계들 중에는 단순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우리 이렇게 하자는 약속. 그런 것들이 어겨졌을 때는 크게 화가 나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여동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칙과 관계의 어떤 모범, 관계에 대한 규칙들 또는 우리 행동에 대한 규칙들 중에 도덕과 관련된 것이 침해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중에는 단순한 약속인 규칙들이 있고 도덕적 규범인 규칙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의 감정이 동요할 때는 도덕적 규범이 되는 규칙이 침해당했을 때라고요. 정의에 관한 거요. 그 다음에 올바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인간다움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감정이 동할 때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요. 일단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야, 이게 뭐지? 한참 5분 생각하면서 화가 나네. 이게 아니에요.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라고 생각해보면 화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그건 화낼 만한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해주면 이성이 작동해서 맞네? 화낼 일은 아니었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왜 화낼 일이 아니야?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정말 화낼 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이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동원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형성하고 그 판단과 관련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이제 그 감정의 표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처리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 기준과 관계가 있는 어떤 상황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감정의 표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그것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판단이 항상 맞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늘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신중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습관으로 몸에 익힌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거예요.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크게 문제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요. 화낼 때는 화를 내야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나는 거라고요.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 내가 아는 것일 따름이지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슬퍼해야 돼.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울지?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마이크를 앞쪽으로 던지시죠. 가족의 추억과 가족의 영상을 위해서 아이들과 애들이 오늘 고생했네. 뭔 말인지도 모를 얘기를 듣고 지금 그래요? 영재교육 시키시나 보다. 저는 그냥 저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에서 약간 찡그리는 사진도 있으시고 살짝 웃는 사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사는 동안 늘 찡그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그렇게 살짝 웃을 수 있던 장면 하나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삶의 4가지 영역분에 연대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역분하고 질문을 연대하기 위해서 역분에게 원래 물어보고 싶었던 여자가 훌륭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어떤 놀이를 하시냐고요. 놀이요? 제가 하는 놀이는 살면서 생각해보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자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슬치기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들어갈 때부터는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왕자표 운동화 막 국산이 나와가지고 축구화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새 신발을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공차다가 쫙 찢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엄청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축구를 정말 많이 했고 제 지금 중2 아들이 날마다 축구를 하는데요. 저도 저 닮은 것 같아요.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즐기죠. 그리고 이제 첫 질문에 정치하는 동안 되게 웃었을 때 그때가요. 제가 국회의원 축구팀이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 축구팀하고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국회의원 축구팀 멤버들 중에
옛날 간첩죄,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혐의를 쓰고 국정원에 조사받으러 왔던 사람이 5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친선 경기를 했는데 비가 좀 내리고 이런 날이었는데 예, 제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때 제가 다이빙 히딩슛을 했을 때 거기에 골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레모니를 했을 때 이럴 때가 제일 전시를 하는 동안 발짝 웃었던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남들 하는 고스톱, 예, 포카 이런 것도 좀 했고요. 그 짬짬이 만화책을 보는 것도 전 놀이 중에 하나였고 바둑도 좀 동네 바둑으로 두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최근에 와서 못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서 낚시가 지금 너무 가물어서 낚시가 금지된 데도 많고 저수지가 말라버린 데도 많고요. 이북에 지금 엄청나게 가뭄이 심한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요새 아시안게임 응원단 보낸다고 그러고 뭐 무슨 대화하자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미사일 실험하고 뭐 이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빨리 풀어서 식량을 좀 받아야지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못 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금년 봄에 중부지방에서는 비를 본 지가 좀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혼자서 비님이 오십시오. 비님이 오시길 이러면서 아침밥 먹을 때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비님이 오시길 이렇게 하면서 혼자 기우제를 지냅니다. 뭐 그런 거 특별하게 그 축구는 한 2년 전부터 그때 이제 무릎 연골이 파손돼서 그 수술한 뒤로 컨디션이 좀 급전직하해가지고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제가 즐기는 놀이고요. 앞으로 뭐 다른 놀이가 더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카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다 그런 놀이가 필요해요. 여자분들은 보면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맛있는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노시던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 놀고 몸으로 부대끼거나 또는 이렇게 승패가 갈라지는 어떤 게임을 뭘 걸고 하거나 이제 그런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회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50대가 거의 이제 이제 반을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노년기에 맞는 놀이를 또 찾아야 되는 과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데 재미를 좀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걷는 것도 놀이일 수 있어요. 예, 제가 군대 주특기가 일빵빵 소총수기 때문에 걷는 거는 아주 괜찮습니다. 예, 정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질의응답은 이런 정도로 예, 마치고. 우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주님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교육이 또는 문명으로 사람들에게 교화하고 가르쳐서 이런 것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뇌과학자들 또는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강제의 산물이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이 인간에 준 본성 가운데 하나래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흔히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잘못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본성, 자기중심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그래요. 뇌. 한때는 계산은 두뇌로 하고 느끼는 것은 심장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문학이 휴메니티거든요. 라틴어로 하면 후마니타스.
그거는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인문학이라는 것은 곧 인간에 관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려면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 이런 것들을 모두 조율하는 기관이 뇌라는 것. 그리고 이 두뇌를 해부학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MRI, PET와 같은 첨단 진단 장비로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만 뇌가 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도 다 뇌가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심장은 아무것도 안 느껴요. 심장은 그냥 뛰기만 해요. 그냥 만들어졌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어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으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뛰어요.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제가 지금 본성이라고 말한 자기중심성과 이타성, 이 모두가 다 우리 뇌에 있는 것이고요. 자기중심성은 대개 뇌의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3층 집으로, 2층 집으로 치면 지하실과 1층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타성을 만들어내는 부위는 이제 뇌의 껍데기, 대뇌피질이라고 말하는 우리 뇌의 2층, 거기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울신경세포, 과학자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거울신경세포라고 미러뉴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신경세포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긴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획득한 생물학적 재능,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거울신경세포의 작동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냐? 이 거울신경세포가 왜 그런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 속에 생존 못해요. 인간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눈도 좀 나쁜 편이고 귀도 적당한 주파수의 음파만 들을 수 있고요. 몸에 털도 없죠. 가죽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단독자로서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를 인식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삶은. 그리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 그것이 너무 커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와 교감이 안 될까? 나의 진심은 이런 것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되는 거는 되게 운이 좋은 거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우리 삶에는 끝이 있다. 둘째, 삶은 고독한 것이 기본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죠.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작문을 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되게 그것들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실,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고독하다는 것,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헛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요.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다툴 여지가 없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절대 못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설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정을 해보죠.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난 영원히 살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 강연이 필요 없겠네. 좋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삶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가 작은 인생인데 시간이 무제한 삶의 시간이 있다면 그 토막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그만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저렇게 살면 되니까,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도 난 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 드신 분들은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름 남기는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답해보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답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름 남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큰 바위산 있는 데인데 가보면 뭐 막 새겨져 있죠. 그게 주로 사람 이름이거든요. 제가 개성 가서 박연폭포를 가봤더니 거기에도 사람 이름이 엄청 절벽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이름을 압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름이죠. 보이는 모든 큰 봉우리 위대한 전부 다 수령, 김일성, 주석, 동지, 장군. 사랑은 왜 사랑을 갈구하냐 하면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잘 교감하고 나와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위로를 받아요. 이 외로움, 이 고독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영역이 놀이예요. 놀이. 이제 큰 회사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예전에 제가 정치를 할 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놀려고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이야, 세상이 이런 나라가 큰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물어보래요. 평생 일만 하고 사는 거하고 평생 놀고 사는 거하고 어느 거 하실래요? 근데 그분은 일만 하고 사는 거. 저는 놀고 사는 걸로 어떻게 할래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장님은 그 회사가 회장님 거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대부분 다 회장님 거 되니까 그게 그런 거죠. 왜 일합니까? 놀려고 일하는 거죠. 저는 놀려고 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외국 갈 때였는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유시민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놀이 또 본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고요. 고등동물에게선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고양이, 개, 다 마찬가지. 이 세 가지는 일, 놀이, 사랑은 자기중심적 활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본성이에요.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이 본성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인간 사회는 문명이란 게 없어요.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상태가 예전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이게 순자, 또 이제 추주정국 시대 같으면 순자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법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가지를 쳐내고 통제를 하고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질서를 깨는 자를 엄벌에 처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공포감에 떨게 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원래 선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본능을 닦아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본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본성을 잊어버려서 악한 걸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맹자 같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 활동 가운데 한 영역만큼은 이것과 반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저는 연대라고 표현하는 활동인데요. 이 연대라는 활동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본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슬픔, 아픔, 상실 이런 것을 같이 느끼면서 나하고 아무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거든요. solidarity. 이와 같은 연대 활동이라는 것이 본능이나 혹은 본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문명이 만들어낸 걸로 도덕이과 그 식솔들의 이름들이 거기 이름을 남기는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돼요. 근데 정말 나쁜 일로도 오래 기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같다면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뭔가 좀 동일감을 느끼실 거고요. 다르다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근데 저 사람 말 중에 내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느끼시면 오늘 이 더운 날 여기 오신 그런 값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포괄적 질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답은 본성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잘 발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과 악마의 중간계에 있는 존재,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이성보다는 충동에 휩쓸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룬 위대한 어떤 일들, 이런 것이 있는 그만큼의 무게로 인간이 저지른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죄악들이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추하고 불합리한 존재로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세계의 역사 자체가 정복과 전쟁, 학살로 가득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때로 종교, 신념,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 추구 이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어서 또는 단순히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인간 집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의 표현으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끔찍한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대한민국 보더라도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막으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또 시민들의 노력이 또 한편에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성이요. 이게 에고센트릭, 영어로는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이기적인 거예요. 셀피시하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타적 본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 혹은 악마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이타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 또는 성인군자와 비슷한 모습이 또한 나오는 그런 모순되고 이중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은 대체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주로 4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이일이고요. 이일. 그러니까 이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또 도서관의 일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도 더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약간 살짝 이제 들어오면서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측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이게 준비해온 대로 하면 눈높이가 잘 안 맞겠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주제는 제가 작년 초에 냈던 책의 주제이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사 책을 내서 그 신간을 내버려 두고 구간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결국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미 저하고 연식이 비슷해진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그 생각을 아직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살면서 괜히 태어났어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엄마는 날 낳은 거야? 그런 거요. 나는 세상에 왜 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집에 오면 또 엄마가 스마트폰만 한다고 뭐라 그러고 고달프잖아요 인생이.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 사실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첫째, 인생에는 끝이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 또는 인간,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이 종, 이 지구 행성에 나타난 게 아주 짧게 보는 분들은 15만 년 전으로 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70만 년 정도 얘기를 하고 아주 길게 보는 분들은 한 400만 년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인류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15만 년이든 70만 년이든 400만 년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았어요. 지구 행성에서.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죽었어요.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지 않았잖아요. 잠깐 얼굴 보여주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버리셨고 지구 행성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그러니까 유한하다. 이게 첫 번째 인생과 관련해서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고독해요. 이것도 그냥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죠.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도 시간차를 두고 태어납니다. 또 내가 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기쁨, 슬픔, 괴로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고통까지도 다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